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2022년 5월 14일 그 계리직 시험 금융상식편에 대해서 뭐 문제풀이 겸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편 상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금융상식 시험 문제 푸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좀 아쉬운 게 늘 남는 게 뭐 모든 수험생들의 모든 공통된 생각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노력한 데에 따른 어떤 결과가 잘 나오신 분들은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합격까지 또 좋은 결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좀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 어쨌든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뭐든 또 여러분들 어떤 선택에 뭐 어떻든 간에 비록 이번 시험에는 운대가 안 맞았다, 아니면 내가 노력이 좀 부족했다,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그런 좀 안 좋은 결과를 딛고 좀 긍정적인 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다른 또 좋은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금융상식 문제 풀이 앞서가지고 문제 분석부터 먼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상식, 우편상식 이제 과목이 분리되고 자 20문제씩. 자, 우리 계리직 문제가 총 80문제인데 자 40문제 20문제니까 이거 엄청 비중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물론 이제 한국사라든지 컴퓨터 일반에 대한 어떤 수험적인 부담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과목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또 우편상식이나 금융상식 같은 경우는 뭐 시험치기 한 4-5달 전에 이제 뭐 발표하는 그런 우정사업본부의 학습 자료에 바탕을 두다 보니까 좀 공부를 소홀히 하고 또 막판에 좀 몰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많은데 예전에 여러분들 우편상식, 금융상식 그럴 때는 뭐 18문제, 60문제 중에 18문제일 때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전략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우편상식, 금융상식 고득점 받은 학생은 자 컴퓨터 일반이나 한국사에서 좀 점수가 나쁘다 하더라도 지금 필기 합격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 특정 과목에서의 어떤 점수를 가지고 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총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합격자 컷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요령 있게 그리고 좀 이왕이면 여러분들 좀 노력 대비 좀 성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좀 비중을 좀 두고 시간적 투자를 좀 하는 것도 좀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제가 우편 상식, 금융 상식을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과목이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데 자 우편 상식, 금융 상식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이번 문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그 2019년도에 문제 자꾸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이전 문제에 비하면 정말 이번에는 변별력도 좋고 또 나름 신경을 써서 만든 출제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또 도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좀 참고사항이 좀 될 만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공부는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뭐 제가 뭐 정확한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제가 시험을 이렇게 봤을 때 좀 효과가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의 참조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 분석 한번 볼까요? 예금 파트 10문제, 보험 파트 10문제. 자, 저는 여러분들 이번에 그 우리 학원 측에서 제공해주는 그 사진으로 이제 받아서 막 문제를 풀는데 야 이거 왜 보험 파트부터 먼저 나오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B체크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A체크형 같은 경우는 예금 파트가 1번부터 10번 그 다음 11번부터 20번까지 보험 파트. 자 이건 여러분들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0문제 나오는 거는 바뀌지 않을 거고 다만 자 이번에 여기서 출제가 됐으니까 다음에 여기서 출제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편 상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 뭐 복잡한 계산식이 문제라든지 아니면 순수 법령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공부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다음에는 뭐 폭탄이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막 문제 폭탄이 막 그쪽에서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우체국 예금 상품 문제 한 문제 자 아주 평이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체크카드 상품 한 지문입니다. 한 문제도 아니고 한 지문 뭐 그리고 아주 평이하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자 저는 상품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랬어요? 큰 틀부터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금 같은 경우는 입출금식, 그 다음에 적립식, 예치식 이렇게 이제 큰 틀로 나눠서 이런 상품들을 먼저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 그 다음에 비슷한 것끼리 또 좀 차이가 나고 또 특징된 거 그런 것들만 따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그래도 오래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맞추는 데는 그렇게 뭐 정말로 어렵게 내지 않는 한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틀은 뭐예요? 개인용이냐 법인용이냐 이거부터 먼저 나누고 각각의 이제 키워드들 있죠. 의료 혜택 중심의 카드냐, 뭐 구세군, 자선 낭비 뭐 이런 그 키워드들 좀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뭐 각종 부가 기능 같은 그런 것들은 막 제가 이상한 막 그 두 문자 만들어서 막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상품이 많아져서 그렇게 좀 뭐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복지 기능 같은 경우는 영어 포드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암기가 되는데 근데 그 외에 막 다른 것들은 좀 잘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좀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순수 법령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대체로 무난한 난이도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문제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 보험 파트 열 문제. 자, 보시면, 우체국 보험 상품이 세 문제가 나왔다. 역시, 뭐, 보험 상품은 전통적으로 계속 18문제 중에서 2010년부터 계속 2문제씩 나왔던 그런 전통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나오던 문제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선생님, 보험 문제, 보험 상품 문제 같은 경우는 한 4-5문제도 나올지 않을까요? 뭐, 지난번에 비율로 따지면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하나 3문제 정도. 그러니까, 요런 정도는 참고를 할 만하고요. 그러면 3문제, 1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총점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요거는 놓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공부에 대한 부담이 가장 많고 또 어렵고 그 다음에 휘발성이 강한 것은 아무래도 우체국 보험 상품이라는 건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순수 법령 문제도 이번에 역시 보험 파트에서는 없었다. 결국은 우편상식, 금융상식에서 순수 법령 문제는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억울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 법령 안 보신 분들은 좀 운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점 방지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없었고요. 자, 이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자, 이게 지문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금융상식 자, 시험지를 받자마자 좀 최대한 빠르게 한번 풀어봤거든요. 풀어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게 수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지문을 전부 다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답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막 정말 지문이 있다 하더라도요. 다른 확실한 정답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충실하게 정말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좀 고득점 뭐 100점도 가능하지 않는 그런 시험이 100점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뭐 한 과목 보는 저하고 또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또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뭐 100점까지는 안 해도 90점 이상만 됐으면 상당히 고득점한 그런 수험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소 어려운 지문 특히 뭐 제 개인적으로 어려운 지문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정말 낯선 지문이 몇 개가 있었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다른 것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문으로 밑에 정답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가능했고요. 그리고 우편 상식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개수형 문제 때문에 실제 난이도보다는 그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론이라고 되는데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자, 우리 공부 방법론.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서 막 공부 시간을 올리거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도 보니까 우리 계리식 수험생들 공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그런데 다만 그 노력에 따른 어떤 결과가 좀 비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이게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른 점을 항상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만 제대로 돌려도 자, 제가 보면 행정법이나 사회 같은 이런 것들은 기출만 돌려도 여러분들 90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기본기를 좀 닦기는 닦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계리직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만 돌려보십시오. 한 20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 계리직 시험 같은 경우는 딱 주어진 딱 그 범위가 딱 주어진 데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OX집을 처음에 이제 출간하게 되기가 시험장에 보니까 이거 사지선다형으로 그냥 답만 이렇게 빨리 푸는 그 녀석보다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문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책을 교재를 보더라도 그냥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꼼꼼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지문 하나하나를 갖다가 OX 지문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적중한 것도 있고 적중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이번 시험은 다행히 운 좋게 좀 적중을 많이 해가지고 좀 OX 집을 충분히 활용했던 분들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기본서를 보시든지 그렇게 했던 분들은 분명히 좋은 성적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렇다고 뭐 꼼꼼하게 보는데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히 암기 비중은 우편 상식이 높다라고 한다면 금융 상식에 있어서 가지고는요, 그렇죠. 기본적인 이론 공부는 반드시 좀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론이 어느 정도 좀 체계가 잡혀 있어야지 그 암기도 수월하게 될 수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이론, 경제 순환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법 이론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공부해 놓으면 여러분들 자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단순 암기하면 절대 여러분들 운 좋아서 문제를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시험에서 또 맞춘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상속, 양도, 특히 뭐 질권이나 전부 명령, 추시 명령.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제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혼자서 공부할 때 정말 뭐 봐도 이해도 안 되고 또 문제 풀 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렸는데 딱 요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고 있으니까 분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딱 여기는 안전하게 이제 풀 수 있겠다. 다만 문제는 보험 상품입니다. 막 그런 말을 하던데, 자 어쨌든 금융 상품, 예금 상품, 체크카드 상품, 그리고 하나 빠진 요거 예금 파트니까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정리하는데 그 상품 정리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자 예금 상품은 제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이 있죠. 그걸로 그냥 하면 되고, 예금 상품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분량이 공부할 분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딱 큰 틀로 여러분들 일단 상품 분류를 하시고요. 그 상품에 대한 키워드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뭐 다들이 적금 같은 경우 코로나 때 간편 송금, 간편 결제 뭐 이런 키워드들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우체국 예금 상품에 있어서 우대 그 이유를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M&DA 같은 경우는 예치 금액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이번에 뭐 드론 같은 경우 오픈 뱅킹을 하면 또 우대 실적을 준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안 하시면은 책을 한 번씩 볼 때마다 그건 기억이 절대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쫙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이랑 그 키워드랑 어느 정도 매치가 되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체크카드 역시 이제 뭐 컨트롤에서 분류를 하시고 각각의 특징들. 그러니까 체크카드도 예전에 2015년, 16년, 17년까지만 해도 분량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줄여주고 우대 그 뭐 혜택 같은 것들, 부가 뭐 각종 서비스 이런 것들 다 줄여줬으니까 오히려 분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 법령. 자, 다행히 우체국 그 우편보다는 예금 파트가 법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법령을 보면 누가 봐도 와 이건 진짜 출제할 만한 그런 법령이다라는 것들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쪽에서 기출이 됐고 그런 것들은 자, 꼭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법령은 우리 자, 개정이 거의 안 됩니다. 물론 되게야 되겠지만 특히 법률 같은 경우는 우리 국회에서 이거 법률 그 바꿀 시간이 없나 봐요. 법률은 거의 개정도 안 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경우 일부가 이제 개정되기는 하는데, 뭐 우리 우체국 그 우편 금융 관련해서는 뭐 저기 고시가 계속 나올 뿐이지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잘 개정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나실 때 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개념 숙지하고 비교 정리하는 것, 이거는 자 모든 과목에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요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잘 알아두셨으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보험 파트는 보험 이론. 자, 보험 이론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 강의할 때부터 시작해서 보험 이론만큼은 지금 그냥 바삭하죠. 바삭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바뀌질 않으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계속 그 강의에다 계속 책 계속 내고 계속 문제집 쓰다 보니까 계속 뭐 바뀌지도 않는 그런 내용인가. 근데 이제 문제는 자, 보험 상품 그런 것들 문제가 되는데, 보험 관련 법령 같은 경우, 특히 보험 관련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법 중에 보면 그 임보험편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바탕으로 임보험편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법령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오류, 정답 오답 10이라든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법령만큼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낼 수 있는 거는 법령이다.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법령을 바탕으로 교재가 써야지 있고, 그 법령이 기본 골격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보험 파트를 이해하시기 도움이 되지 이해하는 데 도움되지 않나. 자, 가장 이제 핵심은 이거죠. 우체국 보험상품 비교 정리. 그래서 이게 난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할 때부터 보험상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뭐 도움이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들은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 학생분들, 제 수강생들, 이제 선배 수험생들을 보면 스스로 이렇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포맷을 바탕으로 막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보다 훨씬 더 정리를 잘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정리해 준 건 물론 편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가장 필요한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험 파트, 자 우리 그래도 아무래도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자 어떻게 출제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그 보험 상품 파트 할 때 그 제가 시험 치기 그 전에 전날인가요? 그때 그 보험 상품 그때 이제 시간에서 보장성 상품만 이렇게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좀 해줬는지 그런 거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험에 있어서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주요 개념 숙지 비교 정리, 이거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박스 표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 계리직은 막 엄한 거 막
들고 오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개념들을 끌고 와가지고 마치 걔가 개인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그래서 하다못해 뭐 이번에 시험 나왔지만 보험 뭐 중개인, 보험 대리인, 보험 설계사 뭐 각각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비교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갑자기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가 보험금을 지급받는가?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주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생명 보험 같은 경우, 그럼 가장 슬픈 사람 누구예요? 가장 슬프고 불쌍한 사람이면, 그렇죠.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 자녀들이 가장 슬프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되는 거고, 생존보험 같은 경우는 가장 슬픈 사람 누구예요? 그동안 계속 보험료 낸 사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우리 피보험자 같은 경우는 생존했으니까 뭐 즐거운 일만 있는 거고, 다만 보험 계약자 같은 경우는 이분이 생존할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냈으니까 가장 슬픈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뭐 질병 상해 수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다친 분들, 그분이 가장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그래서 피보험자가 뭐 보험 수익자가 된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딱딱 비교를 하시고 그 옆에 거를 갖다 답을 갖다가 이렇게 착 끌어오는 그런 방식을 계리직에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항상 제가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보면서 이거 다음에는 이렇게도 또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도 준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도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풀자마자 제가 그 가다반을 올리고요. 그래도 간단 해설을 갖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금융 파트에서 하나 틀렸죠. 그래서 금융 파트에서는 왜 틀린지 이따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 또 수험생 중에 또 한 분이 좀 하신, 진짜 제가 늘 느끼지만 우리 계리직 수험생분들 이제 정말로 좀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리직 수험생들은 막 이렇게 쭉 발전하는데, 근데 우리 계리직 우리 저를 포함해서 더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수험생들이 우선 이제 인적 자원들이 이제 합격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개인적으로 좀 그 안타까운 게, 뭐 시험 출제야, 뭐 출제는 여러분들 그 출제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이거는 뭐 재량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출제를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시험 시기를 갖다가 좀 정확하게 좀 고지를 좀 해주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계획적으로 수험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소위 말해서 재시생 30생이라 하더라도요, 재시생 3생이 진정 재시생 3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다가 한참 잊고 있다, 갑자기 시험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나 공부해볼까? 그러면 그건 재시생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옛날에 한 2년 전에 공부하면 해봤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큰 어드밴티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로 피치를 올려서 이렇게 단계를 오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때 만약에 성적이 마사색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뭐 잠깐 쉬더라도 다시 그때 피치를 올릴 때, 그래야지 다시 한번 또 도약을 하는 거지, 올라갔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시작하면요, 그러면 예전에 처음 공부했던 그 상태에서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좀 우리 우정사업본부 좀 멋진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미리 좀 공지도 좀 하고, 아니면 정기적으로라도 그 인력 수급이야 그 부처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매년 보고 이런 거는 떠나가지고, 다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보겠다라는 이런 공지를 좀 하고요. 그리고 학습 자료도 미리 뭐 공지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그 날짜만 알면 미리 공부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박힌 부분만 새로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더 우리 공무원 되고 할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벼락치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조금만 흐트러내도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제가 처음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좀 개선이 될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 안 되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사견이긴 하지만 좀 앞으로 좀 좋은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상식 공부할 때 유의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우편상식하고 똑같습니다. 시험 범위는 전범이고, 자, 파트별 분석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좀 운이 좋았던 게, 그 OX 강의를 마지막에 쭉 할 때 그 보험 파트 뒤쪽이 이제 제일 마지막 강의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풀면서 와, 이거 우리 공부했던 거 다 나왔네, 뭐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8, 9, 10단원, 그러니까 7단원부터죠. 7은 상품이니까 그때 뒷부분에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파트별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자,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이 기조 유지할 겁니다. 이거는 정말 다 뻥이에요. 출제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트별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에서 안 나왔지만 다음에 법령에서 뭐 4문제, 5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게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편 상식과 마찬가지로, 자, 요약집이라는 거. 요약집은 기분은 좋아요. 내가 이거 한 건 다 봤다라는 기분은 좋은데, 요약집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큰
줄기들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덩어리 알아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계리식 시험은요, 큰 덩어리 줄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 그러나 내가 이 부분은 잘 안 이어진다, 이 부분은 정리하기 힘들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만 좀 정리를 하겠다, 이거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왜? 본인이 직접 정리하면서 내가 필요한 걸 갖다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이 이렇게 해다 준 거, 그래서 큰 틀에서 야, 나 이래도 벌써 다 했다라고 했지만 본인의 만족은 될 수 있지만 점수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출제 나올 만한 내용을 숙지한 후, 그러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빼고 딱 보면 출제할 만한 게 워낙 많긴 하지만 그런 걸 다 숙지하고 난 다음에 계속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요. 비교 습관해라. 그래서 우린 절대 모두 암기 못한다. 그래서 우리 특히 보험상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암기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다는 아니래도 최소한, 자, 우리 수업할 때 좀 시간을 좀 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했다 했어요. 앞에 거 상해보험 비슷한 것끼리 좀 묶어가지고 좀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손보험 같은 것도 4개잖아요. 그럼 4개 그거 특징들, 자, 이번에 특히 많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뭐 관련되는 내용들 변경도 많이 됐으니까 그것들, 뭐 가입 나이 같은 것도 4개 비교를 하고요. 보장 주기 같은 경우도 5533 뭐 이런 식으로 4개를 딱딱 비교를 그냥 하시면은 머릿속에 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좀 특이한 보험들, 그리고 비슷한 보험들 좀 비교하면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어떤 보험에서는 어떤 경우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뭐 주계약에서 이런 걸 보호하는 것이라든지 보험료 고액 할인에는 적용되는 것들은 뭐 이렇게 두 문자를 외워서라도 외우시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게 몇 장이었죠? 한 20장이었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하시면 진짜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거는 어쩔 수가 없죠. 뭐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 뭘 보장해주고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그리고 객관식이니까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면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던 이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금 및 보험상품 정리는 하강사 전에요. 저 방법 뭐 참조하라고 내긴 선택이고, 나중에 이거 뭐 저 카페에 보면 시험 치기 전에 그 보험상품 좀 급하게 정리한 거 있긴 하지만 저는 최소한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아침에 시험장 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수험장 가면 보험상품만 봅니다. 보험상품. 그러니까 보험상품 이렇게 기억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대신 이제 좀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간 게 있으니까 좀 빠르게 볼 수 있죠. 보험상품 보고, 그리고 좀 잘 안 외워졌던 것들, 그런 것들만 몇 개 좀 체크해 놓은 거, 그런 것만 딱 보고 시험장에 가면 그래도 좀 어쨌든 뭐 그게 나오든 안 나오든 시험장 이제 자, 우리 필기도구 같은 것만 딱 꺼내놓고 책 앞에 가방 내놓고 딱 대기하고 있을 때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부분을 한 번은 그래 보고 봤다.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아침에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일단 심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뭐 좀 서서히 길었는데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020년 2년 금융상식 난이도 및 예상 점수라는데, 이거는 제가 그 시험 제가 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생각했던 거고요. 실제 이번에 대충 예상 커트라인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보시면 충실히 공부한 학생 90점 이상 무난한 난이도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간이 짧았고 그 다음에 수험생이 좀 줄어서 좀 그런 고득점자가 좀 줄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거 시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좀 비교 분석했을 때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것이 이번 시험이지 않나. 다. 그리고 개수형 문제라든지 타과목 뭐 이런 것 변수 때문에 좀 점수가 좀 낮아질 수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80점 이상이면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는 고득점 안정권에 예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실제 학생들의 점수는 80점이면 고득점인 듯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실제 수험생들이 연락 온 친구들 보면 우편 상식보다는 아무래도 성적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우편 상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0점 이상자들이 꽤 되는데 금융상식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자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편 상식보다 어렵다는 평이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문제를 받아봤을 때 난이도하고는요, 좀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아서 점수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그래서 자, 문제풀이 이제 들어갈 건데, 그래서 계리식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시험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자, 혹시라도 내가 이번에 좀 점수가 안 나왔는데 다음에 한번 좀 정말 잘 보겠다고 했던 분들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는 시험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계리식 시험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험 끝나고 그 학교 스탠드 같은 데 보면 벤치나 스탠드에 막 가족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죠. 그래서 막 시험 치고 나오는데 그 애기들이 뛰어와가지고 엄마하고 안기고 막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있는데, 그러니까 다들 진짜 소중한 가족들도 계시고 다들 열심히 노력하신 분인데 어쨌든 뭐 합격의 기쁨을 누린 분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 제한적인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공장 경쟁이고요. 다만 그런 그 아픔, 뭐 시련의 아픔을 딛고 정말로 최종적으로 우리 합격하신 분, 그분들은 더더욱 나중에 이제 업무 같은 것도 더 잘하시고요. 또 직업에 대한 애착이 더
높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래서 뭘 얻었을 때 거기에 대한 애착은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뭐 OJT 받아가지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때 그때는 그 마음가짐과 정말로 고생해서 내가 얻었던, 내가 직접 선택해서 뭘 얻었을 때 그 간절함이라든지 애착은 다른 것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뭐 선택인 거고, 다만 또 몇몇 분들, 저 수험생들 중에도 몇몇 분들이 다시 이제 좀 뭐 재도전 의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잘 갖고 하여튼 더 노력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도 여러분들, 그래서 단순한 뭐 풀이는 여러분들 우리 제 간단한 해설로도 다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더 한번 잘 찾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공부하면 좋을까, 뭐 좀 필요한 부분들 또 같이 우편 상식처럼 그렇게 한번 보고요. 그래서 뭐 비슷한 지문들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자, 금융시장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소비주체인. 자, 우리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가게는 뭐다? 소비주체, 기업은 생산주체죠. 소비주체인 가게 부분에 적절한 자산 운영, 차입 기회를 제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한번 생각하면 우리의 은행에다가 현금 같은 거, 이런 자산 운영이나 또 대출 같은 차입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시간 손해에 맞게, 그렇죠? 내가 돈이 필요한 건 지금 해야 돼, 나중에다. 그러면 지금은 저축을 해놓고 나중에 인출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 우리 효용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만족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비자 효용을 증진시킨다. 제가 막 지금 디테일하게 말했지만 이게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효용을 증진시킨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일수록 현금 전환 과정에서 예산 손실 보상액에 해당하는 유동성 프리미엄도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유동성이 높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황금성, 즉 현금화하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금화하기가 쉽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이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자는 높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채권 중에서 여러분들 만기가 긴 채권이 있고 만기가 짧은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투자한다면 어디다 투자할까요? 그렇죠. 이거 하나 사놓으면 한 10년 있다가 하나 겨우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대해서는 매력적이지 않겠죠. 그러나 그 매력적이진 않지만 그 대신 뭘로 이제 보상을 해줍니까? 이자 등으로. 그러니까 단기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의 이자를 더 높임으로써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런 장기 채권을 선택하게끔 그렇게 하죠. 왜?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나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만 지나도요, 이제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유동성은 높죠. 그러나 이제 이자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유동성, 황금성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황금성이 낮아서 유동성 프리미엄 그만큼 높다.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대신 이자를 더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자, 유동성이 높은 금융 자산일수록 그랬습니다. 그럼 현금화하기가 쉽죠? 그러면 유동성 프리미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낮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가정에서 예상 손실 보상액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예상 손실액, 그러니까 제가 현금화 시키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손실에 대해서 발생하는 유동성 프리미엄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은 낮다. 그러면 유동성이 낮은 걸수록 대신 유동성 프리미엄을 높여서 이자를 더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고요. 3번. 자, 차입자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참가자는 당해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채권 가격 등의 시장 선호를 활용하는, 그렇죠,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는 특별히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저는 금융시장 기능하면 항상 시장 규율 기능만 매번 엄청 밀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거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도 제 OX 지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지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자, 4번 보세요.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금융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 전파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 있는 돈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돈을 자금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과 비용은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정보의 전파 속도도 빨라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한 소리고,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야, 니네 유동성 프리미엄 이게 높으냐 낮으냐 이거 한번 그러니까 요 개념과 관련해서 아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비슷한 지문 빠르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금융시장이 발달하면 황금성이 높아지고, 그쵸? 현금화 시키기가 좋아지고, 유동성 프리미엄 어떻게 된다?
황금성이 높아지면 프리미엄은 낮아진다. 그래서 자금 수요자 입장에서는요, 그에 따른 차입 비용은 낮아지게 된다. 자, 이거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 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금융자산의 황금성은 높아지고 유동성 프리미엄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금 수요자의 차입 비용은 줄어든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정답은 아까 2번이었고요. 자, 2번 장내 파생 상품. 그래서 옵션. 요거는 우리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2019년도에 나왔나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주가 지수 옵션 매수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옵션 매수자라는 것은요, 자, 말 그대로 선택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권에 대한 대가인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요. 그러한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가 유리할 때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익은요, 그렇죠.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이익은 무한대로 증가할 것이고, 반면에 이 사람이 기껏해야 손해는요, 내가 그 옵션을 샀는데 들였던 비용, 그 옵션 프리미엄에 한정되겠죠. 그래서 이건 반대입니다. 반대. 매도자 같은 경우는 더 반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최대 이익이라고 해서는 그 팔았던 이익, 즉 옵션 프리미엄에 한정되지만 손실은 무한정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거니까 자, 틀렸다. 그 다음에 풋 옵션. 자, 풋하고 콜은 뭐라 그랬어요? 부르는 거, 매수라 그러고 풋은요, 미는 거,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자, 이게 옵션의 매도자는, 자, 그러면 이 선택권을 판 사람이네요. 선택권을 판 사람은요, 의무는 발생하겠죠. 장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특정 기초 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요, 풋 옵션이든 콜 옵션이든 그러한 옵션을 매수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3번 옵션 계약에서는 계약 이행의 선택권을 갖는 계약자가 의무만을 지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유리한 조건을 갖는 데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옵션 프리미엄이 되겠고요. 리얼번 계약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식적인 거래소를 통해 매매되는 선자가 빠졌네요. 선물 거래는 해칭 기능, 그다음에 유동성 확대 기능, 그다음에 장내 가격 정보 기능. 그래서 요거는 이런 정도만 좀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칭 기능이라든지 유동성 확대, 그다음에 가격 정보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선물 거래 시장에서의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요, 디귿하고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관련되는 지문 한번 볼까요? 자, 선물 거래는 현물의 투자 위험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가격 정보 제공, 새로운 투자 수단 제공. 그래서 제가 이런 긍정적인 기능 정도 한번 이렇게만 좀 정리해 보자라고 했는데 시험 지문에 나왔고요. 비슷한 게 선물 거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 그렇죠. 해칭 기능. 그래서 가격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막 대규모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뭐 그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미리 가격을 갖다가 사전에 약정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선물 같은 경우도 그 옵션 같은 경우는 그런 권리를 갖다가 부여하는 거니까 선물 같은 거 미리 뭡니까? 우리 밭대기로 파는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격 그 해칭 기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요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냥 한번 연습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볼까요? 보기에서 증권 투자 또는 증권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저 요거 이번에 개인적으로 증권 분석 관련해서 상향식, 하향식 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요 밑에 나온 뭐 PR, PBR 뭐 이런 거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요거 달랑 하나 나왔네요. 자, 그런데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상증자.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우리 재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주식 수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 주식 배당도 역시 주식으로 배당을 하다 보니까 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어떤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실질적인 재산의 변동은 없고요. 주식 비율, 그 비율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수는 늘어나고 비율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주주의 실질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은 똑같죠. 그러나 반면 유상증자는요. 외부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니까 재산 그리고 우리가 그 회사 입장에서는요 자금이 증가를 하는 거겠죠. 자, 어쨌든 기업권 이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보유자에게 유리한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속 일자가 뭐 하나 빠지네요. 일반 사채에 비해서 높은 금리로 발행된다. 자,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우리 특수한 그 채권 관련해서 여러분들 비교하는 것들을 했을 때, 자, 우리 뭐 전환사채, 교환사채, 여기 나오는 신주인수권 사채 같은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 채권을 가진 사람한테 유리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채권보다 굳이 높은 금리를 제공할 필요 없이 낮은 금리를 주더라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건 낮은 금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낮은 금리.
그런데 자, 유일하게 여러분들 우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채권자가 오히려 더 불리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조기 상환권부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채권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채권을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제 금리가 낮아졌는데 예전에 우리가 채권 발행할 때 그 높은 금리를 계속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 아직 상환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그 회사 측에서 요청을 해버리면요, 그걸 상환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 계속 요 이자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에게 청구로 인해서 그런 권리를 상실하게 되니까 이때는요, 뭐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빼고는 다 뭐라 그랬습니까? 낮은 금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낮은 금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우선주와 채권은 회사 경영에 대한 의결권 없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하면 왜 우선주라 그랬습니까? 회사가 청산 망했을 때요,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자녀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채권자가 먼저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잔존 재산에 대해서 주주들이 이제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주주들 중에서도 우리 우선주 가진 그 사람들이 먼저 그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래서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이거 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라든지 그런 데는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의결권이 없다. 그 다음에 채권자는 이런 말 그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으로 친구가 밥을 사 먹든 뭐 게임을 하든 책을 사든 뭔 상관이에요. 나중에 그냥 상환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채권자도 역시 채권을 구매를 했던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게 의결권 없다. 이거는 공통점 맞아요. 반면에 법인이 우선주 배당금 또는 채권 이자 지급 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엄청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비용.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 채권의 이자는요, 그렇죠,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주들한테 지급하는 배당금은요, 그거는 비용 처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주에서도 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가 안 되고, 반면에 채권에 있어요, 이자 지급은 비용 처리된다. 그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통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한번 나왔네요. 와, 그 우선주하고 채권하고 공통점 차이점. 요거는 여러분 반드시 좀 정리하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다 말했고요. 그 다음 리얼번, 이자 보상 배율이 높으면 이자 비용은 충당하기에 충분한 영업이익이 있다는 뜻이고, 일보다 작다면 기업이 심각한 재무적 공경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이거 그냥 그 교재에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쓴 거라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마음 먹고 내면은 어떻게 안 됐습니까? 이 교재 내용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항상 자, 처음에는 이거 되게 막막하더라도 그 각각의 그 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정리만 잘 해놓으면 뭐 어떤 지문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분모가 커지냐 분자가 커지냐 그것만 잘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자 비용분해, 이거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이자 비용분해,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자 보상 배율이 높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높다라는 말은요,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 즉 이자로 지급되는 비용보다도 영업이익이 더 크다. 그러면요, 이자 비용 충당하고도 영업이익이 남는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충분한 영업이익이 있다는 뜻이고, 반면에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작다는 말은 분자보다 분모가 더 크다. 그러면 영업이익보다 뭐가 더 크다는 말입니까? 이자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이번에 실컷 영업해놓고 기업 운영해놓고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거 이자 갚기도 버거운 거예요. 이자도 다 못 갚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보다 작다면 기업의 심각한 재무적 공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기억하고 리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무상증자 쭉 나오지만 회사의 실질적인 재산이 증가하겠다, 아니 변동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시 주주들의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남으로 실제 주주의 부는 증가한다. 물론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자, 우리 실제 주주의 부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무상 증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를 갖다 그만큼 낮춰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식이 더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전보다 조정돼가지고 그렇게 낮춰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 후의 증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자 보상 배율이 높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의미로 기업이 심각한 재무적 공경에 처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작다면 이자 비용을 커버해 충분히 반대로 서술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전환사채 뭐 이렇게 되니까 높은 금리가 아니라 전환사채는 낮은 금리. 그래서 하나 빼고 조기 상환권부 채권 그거 빼고는 다 뭐다?
낮은 겁니다. 특수 채권 여기 우리 소개된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주하고 채권 관련해서 공통점, 차이점, 유사점, 차이점 이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유사점하고 차이점 이런 것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4번 현행 상속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상속은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사망한 사실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시점. 항상 여러분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인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속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 사망 신고를 할 필요 하냐 안 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사망한 시점에서 이렇게 게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A라는 분이 아들이 미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딸이 한국에 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을 갖다가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어떤 뭐 점포 상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월세를 갖다 딸이 계속 받아왔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나중에 아들이 알게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이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물론 이제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이면 우리 법정 상속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 그동안 딸이 받았던 것을 아들은요. 부당이득으로 받아낼 수 있어.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 그 시점부터 얘는 공동상속되는 거죠. 별도 유언이 없으면 자녀 둘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속이라는 것은 항상 피상속인의 사망 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협의 분할 같은 경우도 5년 이내까지 협의 분할하지 마라고 우리 상속으로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뭐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했다 했을 때 항상 뭘로 소급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 소급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분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분할 이제 했다라고 한다면요. 피상속인의 사망시로 이렇게 소급해서 그때부터 상속이 이루어진 걸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피상속인에게 어머니, 배우자 2명의 자녀, 2명의 손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이거 시험 치기 직전에 여러분 전범인 모의고사 뭐 상속세 계산하는 관련해서 제가 이런 사례를 한번 냈었죠. 그래서 같은 직계 비속이라 하더라도요. 그때는 최근친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볼까요? 피상속인이 A라 그러고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 B. 그다음 어머니 C. 그다음에 2명의 자녀 이 F가 있고요. 뭐 얘한테 손자녀가 있다고 할게요. GH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GH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 결국은 이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피상속인 하면 직계비속은 이렇게 되는데 자 같은 순위의 피상속인 그 상속인이라 한다면 최근친만을 기준한다. 얘들은 손주잖아요. 얘들은 할아버지 재산 부모가 있다 그러면 직접 받을 수는 없고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빼버리고 자, 그 다음에 직계비속 상속 제1순위가 있으니까 상속 2순위 C는 탈락이 돼버리죠. 그리고 배우자는요. 상속 1순위나 상속 2순위와 같이 공동 상속이 될 경우 5화를 가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대 1대 1.5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1대 1대 1.5. 그래서 보통은 이거 계산할 때는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를 곱해서 2대 2대 3 뭐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굳이 요거 보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뭐 요거는 어쨌든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7분의 3. 7분의 3은 2로 나누면 3.5분의 1.5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전체에서 3.5분의 1.5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3번은 2019년도에 우리 답으로 나왔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친양자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양자 제가 그랬죠. 막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 정말로 막 성균관 그 유생 할아버지들 갓 쓰시고 도포 입고 와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들 핏줄 같은 거 정말로 중시하는 나라에서 이게 막 김씨 자식이 갑자기 이씨가 되고 이런 걸 도저히 용납 못한다 그러면서 정말 막 기력도 없으신 분들이 막 와가지고 막 정말 시위하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친양자 제도 도입한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요즘 워낙 이제 재혼한 어떤 가구도 많고 그다음에 또 최우선적인 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성씨가 달라가지고 같은 형제끼리도 성씨가 다르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가 재혼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대적인 어떤 반영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친양자 제도 그러니까 친생 부모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양부모와의 어떤 관계만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요 관련되는 사례는 제가 고유정 사건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친양자 입양 제도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양된 친양자는 친생 부모 및 양부모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다. 이건 일반 입양인 경우고요. 자, 일반 입양. 일반 입양은 여러분들 우리 막 옛날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부잣집 자동차가 보육원에 와가지고 원장님하고 사인해가지고 애 막 데리고. 근데 요즘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일반 입양할 때는 지금은요.
그 일반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원장님한테 사인하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일반 입양하면 뭐 우리 LG 뭐 저기 구강모 회장 같은 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원래 구본능 회장, 그 구본모 회장이죠. 구본모 회장이 아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거기는 이제 상자 상속되는 부분이라서 둘째인 구본능 회장의 아들인 구강모 회장을 갖다가 첫째 그쪽으로 이렇게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인 구본모 회장의 아들도 되지만 친생 부모인 구본능 회장의 아들도 되는 거죠. 양쪽에 다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일반 입양이고, 신양자 입양은요, 자, 그때 뭐 한다? 친생 부모와는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4번.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4번 이건 여러분들, 이거 뭐 암기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암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서 자, 유언의 방식은 딱 5가지만 정해놓고요. 아무리 우리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담은 그런 유언서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만일 한 5천 명 보는 앞에서 자, 내가 유언서 쓴다 해서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요. 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왜?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유언의 방식과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 하더라도요. 그 유언서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판시하고 있는 유언서는 5가지, 자녹, 공비구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자필증서, 녹음증서, 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그래서 이 자필은 뭐예요? 스스로 이렇게 쓰는 거, 녹음기 갖다 대고 하는 거. 공증증서, 요거는 뭐다? 우리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회장님 돌아가셨으면 갑자기 막 유언서, 변호사가 와가지고 회장님 남긴 유언서 여기 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공증증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밀정서. 그러니까 비밀정서는 증인조차도 안에 내용을 못 봅니다. 그냥 원복 날인한 다음에 야, 이건 내 유언서니까 증인들, 그러니까 이 증인 숫자가 012, 2 플러스 2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시를 한 다음에 증인 보고 야, 이거 내 유언서니까 그냥 니네들이 그냥 유언서라고 내가 분명히 의사 밝혔으니까 거기다 사인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쓴 사람 말고는.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언이고요. 구수정서는 어떤 경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회장님이 큰 교통사고 당해서 그러면 이제 곧 사망해야 되는데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거 뭐 펜을 주고 자, 유언서 쓰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녹음기 하려면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유언의 취지를 갖다가 말하면요, 받아 적어다가 회장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냥 받아 적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말한 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 회장님 그래 이러면 그게 바로 뭐다? 구수정서.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급박한 상황, 즉 요런 4가지 방식이 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보시면 구수정서는 자, 급박한 날이 종료한 날부터 7일이니까 14일인가 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7일이나 14일 이내에다가 뭐 한다? 가정법원에 가서 검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유효한 유언 증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정정서는 처음부터 뭡니까? 우리 뭐 변호사라든지 뭐 법무사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정서나 구수정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가정법원 범인을 받을 필요 없어요. 왜? 얘는 가정법원 검인을 받아야지만 유효한 게 되는 거고, 공정정서는 그러한 국가기관에 의해서 인정된 그 자격을 가진 사람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필정서, 녹음정서, 비밀정서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게 유언서가 진정한 건지 아닌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문장이 2개가 있는데 그걸 이해를 하시면서 문장을 2개를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분명히 그 사이에 다른 거를 끼워서 바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문제잖아요. 보시면 유언의 방식 중 공증증서 또는 자필정서에 의한 경우 가정법원의 유언 검인 심판서를 증거하여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요. 공정정서는 이미 자, 여러분들 이런 권한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앞에서 금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그게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필요 없고요. 반면에 자필정서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정답은요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상속은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에 기재된 시점이 아니라고 사망시고요. 자, 그 다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다.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피상속인 아들, 손자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양자 관련되는 그런 내용 양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원의 방식 중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을 받은 구수정서에 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진구하여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라. 반대죠. 공정정서나 검인을 받은 구수정서는요, 이거 받을 필요 없고 나머지 3개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자료는 제가 카페에다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공정정서와 구수정서에 의한 유언상속의 경우, 이제 검인을 받은 구수정서라고 보시면 돼요.
법원의 유언검인 심판을 받은 유언검인 심판서를 진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머지 3개 자필정서, 녹음정서, 비밀정서인 경우만 이렇게 유언검인 심판서를 진구해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법인용 체크카드. 그래서 비즈 플러스 법인용 맞죠? 그러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지역화폐는요. 개인용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쉽게 나왔고요. 니은번 우체국 체크카드 발급 대상은 개인 카드의 경우 자 뭐라고 했어요? 우체국 수시 입출금식. 그러니까 우체국 체크카드와 연계하려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있어야 되고 예전에는 만 14세 이상인데 이게 2해 전인가요? 자 우리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만 12세 이상 우체국 체크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도가 뭐 3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일한도, 월한도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디귿번 고객의 신용 등급에 따라 소액의 신용 공여 부여된 하이브리드 카드 이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리얼번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의 MMF를 결제 계좌로 하는 것. 자 체크카드도 발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경쟁 상품인 애들 각각 비교하라 그랬죠. 은행에서 발급하는 MMDA 그 다음에 자산 운용회사에서 발급하는 MMF 단기금융상품펀드 그 다음에 종합금융회사 내진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CMA 업무관리계좌 해서 발급 기간 다르고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자 우리 이자로 주는 거지만 2개는 실질적 배당 그 다음에 자금 이체 계좌로 쓸 수 있는 거는 MMDA하고 CMA고 MMF는 자금 이체 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요거 비교하는 표 요거는 우리 대놓고 우정사업본부에서 표도 만들어가지고 비교했었으니까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MMF는 결제 계좌로 사용할 수 없고요. CMA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보더라도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 그래서 얘들이 주체인 것은 CM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예, 니은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성공 파트너와 비즈 플러스는 우체국 법인 체크카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트롤부터 먼저 체크해야 돼요. 성공 파트너도 법인, 비즈 플러스도 법인.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발급 대상은 수시 입출금식 통장을 보유한 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러면 안 돼요. 누구나가 아니라 만 12세 이상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만 14세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만 12세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금액과 관련하고 그 다음에 요 공통점 차이점 비교한 거 MMDA하고 그 CMA하고요. 그 다음에 MMF 요 비교했던 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입출금 기능 이런 게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6번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어떻게 압니까? 1번 지문은 1905년. 저 보니까 제 교재에 보면 제가 밑줄도 긋고 볼도 처리하고 정리 다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거 1905년 이건 정리 안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 보고 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아니 우리 학생들이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만큼은 좀 알아두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자, 여러분들 우리 그동안에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우체국 보험이나 우체국 금융 이런 역사 같은 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딴 건 모르겠다. 그러면 앞에 거 빼고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처음에 우리 금융 업무라는 것은 우체국 업무, 그러니까 우편 업무에 그 부대 업무로 그렇게 운영이 됐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77년에 뭐 했습니까? 자, 금융 업무가 농협으로 이관이 됐다가 그러다가 다시 찾아오는 거 요거는 좀 알아두자 했습니다. 82년, 83년. 그래서 이거 82년에 법 만들고요. 83년에 그냥 법에 따라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쭉 나오지만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분량이 늘어났던 게 뭐 때문에 그렇다? 2011년. 자, 이거 체크카드. 우체국 독자적인 체크카드 상품 판매했다는 거고요. 18년에 이제 이건 그러니까 펀드, 우체국 펀드, 이 펀드,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좀 알아둬야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정답 이거 보니까 우편 보험이라는 거는 29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죠. 이거 29년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와서 정답 29년이니까 알아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시고 다만 보세요. 82년. 자, 이거 법률 만들고 그다음에 83년 이양돼서 이제 재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아시죠?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우편 팔 때 자랑 하나 할게요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저 그때 그랬어요. 우체국 금융 업무 관련해서 자, 우체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당연히 예금 보험 같은 거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편 뭐 대체 대안 뭐 외국한 이런 것도 당연한 거고, 그다음 창구망 공동이용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체국에서 직접 하지 않는 것 같다면 증권 계좌를 갖다가 직접 여러분들 그냥 그 판매 그 계좌 개설을 갖다 대응을 해주시지만 우체국에서 직접 우리 주식 그 투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그다음에 요거 OX 지문을 만들면서 상당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청약 종합저축 그게 한번 그러니까 좀 그럴듯한 걸 한번 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청약 종합저축을 넣었는데 이번에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청약저축은 자 우리가 금융상품 정리할 때지만 청약저축은 어디서만 한다고요? 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고 우체국에서는 개설할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은 우체국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봤지만 2018년부터 펀드는 판매하고요. 신탁도 이것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거. 그 다음 우체국 예금 같은 경우는요. 직접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뭡니까? 우리 예금 고객들이 그 예금한 돈을 갖다가 나중에 청구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예금 예수부채 요것만 있죠. 예수부채가 있고 채권 발행을 통한 차입부채는 없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요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몇 년 이런 거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세요. 하나를 아니까 딱 정답을 맞추잖아요. 82년 다음에 법을 제정했고 83년 재계하기 시작했다. 요거 맞는 지문으로 자 연습을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보세요. 우체국 금융 업무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고시하는 예금, 보험, 우편한, 대체, 외국환 업무, 체크카드, 펀드 판매 여기까지는 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한 거. 그러나 요걸 제가 좀 고민해서 넣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판매 이거 안 된다 그랬고요. 주식 발행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딱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틀린 지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뭐 신탁이나 이런 것에 제한을 받고 있다. 뭐 차입부채, 예수부채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7번 한번 볼까요? 자, 우체국 예금 상품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좀 쉽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전처럼 뭐 우대율 막 되게 어렵게 막 꼬아서 내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좀 쉽게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우체국 희망 지킴이 통장 그래서 무슨 지킴이가 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기초 수급금 보호를 위한 이런 압류 방지 전용 통장 이런 공익형 예금이라고 했는데 자, 공익형 예금인데 희망 지킴이하고 여러분 행복 지킴이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거 희망 지킴이라는 것은 산업재해 물론 이분들도 산업 현장에서 다쳐가지고 산업재해 그 급여를 갖다 받는 그거고요. 얘들은 뭐다? 행복지킴.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정도는 정말 뭐 꼬아낸 거 아니잖아요. 상품명 이거는 반드시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준비할 거는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1번 풀렸고요. 2번 이웃사랑 정기예금. 그렇죠. 이웃사랑 정기예금 하면 새 출발 자유적금하고 거의 가입 대상자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은 어려운 기초수급자들 그런 분들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뭐 입양도 하고 헌혈도 하고 하는 사랑 나눔 실천자들 그리고 읍면 거주자들의 뭐 또 그런 분들 그래서 사랑 나눔 실천자들 사회 소외계층 읍면 거주자 그런 사람들이랑 공익형 정기예금 이웃사랑 정기예금 오케이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편리한 이정기예금 뭐 이정기예금 자 그래서 만 50세 이상 중견층 고객을 위한 자 요거 딴 거 없고 세무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세무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써요. 수입이 이제 좀 급감하는데 세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 쓴다 그러면서 새롭게 들어온 거 이게 뭡니까 시니어 싱글벙글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드림 적금 그래서 다드림 통장 같은 경우는 패키지별 그 실적에 따라서 우대율을 제공하고요. 다드림 적금은요. 그래서 이게 그 우수 고객, 장기 고객 요거 키워드라 그랬어요. 우수 고객, 장기 거래, 우수 고객, 장기 거래. 그래서 뭐 이렇게 등 주거래 이용 실적이 많을수록 우대 혜택이 커지는 자유적립시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요. 예. 정답은 죄송합니다. 이거 개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몇 개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이건 1개, 2개, 3개, 4개, 2개다. 자, 이게 막, 제가 이거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2개,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행복지킴이 통장 해서 여러분들 기초생활수급금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통장 이런 내용들은 연습 계속하면 돼요. 행복지킴이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뭐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희망지킴이 통장 우리 방금 봤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 보호금에 하며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희망지킴이 뭐라고요? 산업재해.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게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같은 지킴인데 산업재해고 기초생활 수급권자 여기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데 이번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싱글벙글.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싱글벙글이라고 했을 때 세무보험 요거 좀 알아두시라고 했고요. 이정기예금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내용들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주거래 고객 확보. 그래서 우수 고객 장기 거래하면 다드림 적금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드림 적금하면 이런 식의 우대 혜택 둔다 이런 식으로 좀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우대금리 제공하는 사유들 한 번에 모아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2019년, 2021년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도 여러분들, 자,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땡큐였던 문제입니다. 자, 뭐냐면, 자, 우리 우체국 금융 서비스 관련해서 뭐 인터넷 금융도 있었고, 인터넷도 있었고, 뭐 폰뱅킹,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여러분들 그 해당되는 서비스에 어떤 걸 갖다가 해주는지, 특히나 두 개는 좀 알아두자 그랬습니다. 포스트페이. 그 다음에 미니앱, 요거만큼은 꼭 좀 알아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뭘 제공하는지. 그래서 포스트페이 하면 여러분들 간편 송금, 간편 거래죠. 그래서 간편 결제. 그래서 우리 쭉 보시면 우편함 기반 송금. 그래서 간편 결제, 간편 송금 서비스. 이거 딱 넣으면 뭐다? 포스트페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그래서 저도 이거 깔았는데 이거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지금도 방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 뭐 하는 거 뭐예요? 송금 서비스, 간편 결제. 그래서 우리 포스트페이에서 제공하는 거 뭐라 했습니까? 여기다가 뭐까지 간편 결제, 간편 송금, 그 다음에 체크 카드까지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라 그랬어요. 체크 카드까지 이렇게. 간편 결제, 간편 송금. 특히 간편 송금과 관련해서는요, 전화번호만 알아도 되든지 아니면 계좌번호 알아도 되든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수신자의 전화번호만 알면 경조금, 경조카드 보낼 수 있다? 오케이.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미니 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요거 미니 앱 같은 경우는 이체, 조회,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뭐 있었죠? 외국한. 요거는 좀 알았어요. 외국한. 급의 무슨 서비스 뭐라든지 뭐 인증 서비스 같은 그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몰라도 되고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외국한. 자, 그래서 이번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 다음 또 우리 출제에 이제 또 그런 걸 또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각의 서비스마다 제공되는 각각의 그 내용마다 제공되는 서비스를 갖다 비교하는 것, 그걸 갖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메뉴를 영어 모드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건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전체 메뉴를 영어 모드. 자, 이거는 이제 요게 미니앱이죠. 미니앱이고 아까 외국한 서비스 가능한 것 요것도 미니앱. 요건 꼭 좀 알아두십시오.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요건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증명서 신청, 발급 등 전자문서 지갑. 그래서 이게 전자문서 지갑 이거 나오면은요. 자, 이거는 그 스마트 뱅킹.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근데 이 뒤에 거는 솔직히 모르셔도 우리 포스트페이 관련해서 간편 송금, 간편 결제, 그 다음에 경조금 서비스, 요거는 여러분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페이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쭉 나왔고요. 경조금 송금 서비스, 핀테크 접목시킨 서비스다. 그래서 스마트폰만으로 지불 결제 진행하고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경조카드와 함께 경조금 보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포스트페이다. 그래서 제가 이 포스트페이 관련해서는 이 내용들은 간편 결제, 간편 송금, 그 다음 체크카드 요건 꼭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송금 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금융 실명 거래 시 실명 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실명 확인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실명 확인을 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본부의 비영업 부서 자 근무 직원이라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시 위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그러면 그때는 실명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2번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닌 자 대출 모집인 보험 모집인 이런 사람들 자 같은 업무 수탁자는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 실명 확인의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 개설할 경우 자 이것도 보세요. 본인 대리인 모두의 실명 확인 증표 본인의 인감 증명서 첨부됐다. 근데 본인은 여러분들 그냥 다분히 우리 또 위임장을 받을 때 본인의 실명 확인 증표는 4번으로도 가능하다. 이것도 여러 번 다뤄봤던 그런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4번이 뭐 이게 좀 어렵다고 보시는데 자 여러분들 제2예치라는 게 뭐죠? 단순히 기한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한이 만료가 됐는데 다른 적금에다가 다시 재예치한다. 이거는 뭡니까? 서로 별개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질권 설정 관련해서 어떻게 했어요?
질권이 설정된 예금에 대해서 다시 재이치, 자,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이치를 한다는 것은 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그게 우리 교재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거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재이치 계좌를 개설할 때는 기존 계좌 개설 당시에 고객으로부터 증거하여 보관 중인 자, 이거 한번 실명 확인증표 사본을 갖다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계좌 개설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뭐 한다고요? 새롭게 해야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한 번에 여러 개를 이렇게 금융거래를 할 때는요. 굳이 그거 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10개 통장 개설하니까 10개 사본 주세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거하고 구분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사본을 재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실명 확인자 이건 잘 아실 거고 제가 앞에서 너무 이상한 소리를 떠들었나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그냥 준비한 거긴 하지만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실명 확인자, 실명 확인자 아닌 것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시에 다수 계좌 개설하는 경우 자 이거는 재사용하는 것 허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징구됐던 거 다시 사용하는 것 이거는 금지된다. 그래서 두 개 이제 비교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2의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실명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 거래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거래가 아니라 그랬어요. 새로운 거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 확인 생략이 가능한 게 아니라 새롭게 또 실명 확인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증구된 거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10번 볼까요?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 STR 혐의거래, 의심거래 보고제도 관련해서 자 우리 쭉 보면 의심거래 수집했다. 그러면 법 집행을 하는 게 제공하는 것은 누구라 했어요? 금융정보분석기구, 금융정보분석. 얘는 여기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 저는 국세청도 아니다 그랬어요. 국세청도 아니고 금융감독원도 아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국세청이 나오는 금융거래 정보 제공하는 거 그거하고는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기업번 X, 다음에 니은번 고객 확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자금 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로 금융실명제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니은번은 저는 고민이 없고 자 이거 답을 맞추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이게 보니까 이 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교재에 보니까 있던데 근데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금융실명법이 우리 김영삼 정부 때 재정경제처분 명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 긴급재정경제 명령에 의해 가지고 발동이 됐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고객 확인 제도가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금융실명법을 기초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금융실명법에서 규정되지 않아요. 여기서 보니까 금융실명제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거다 그러면 돼. 근데 거기다 금융실명법을 개정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른 법을 갖다가 개정하고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거래정보 관련 법이죠. 그래서 이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거래정보 관련 법, 특정거래정보법, 특정거래정보법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법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풀 때는 이거 이게 저는 좀 바보 같은지 모르겠지만 금융실명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금융실명법 이전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지금 다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보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오니까 틀렸고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고액현금 거래보고제도는요 5천, 3천, 2천, 1,000원 점점 거래 금액이 낮춰지고 그리고 이때는 입금하고 출금 다 포함이 되고요. 한 번이 아니라 1거래일이라고 그랬습니다. 1거래일. 그래서 지금은 1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STR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이제 기준금액이 삭제됐다. 그래서 보고되는 게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디귿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되는 내용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고액현금 보고제도의 기초에 해당한다. 반대라 그랬죠. 금융실명법이 기초가 되면서 고액현금 거래제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워낙 다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금이었고요. 그 다음 보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생명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생명보험계약 당사자 하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고요. 계약 관계자 하면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1인 또는 다수가 모두 가능하다. 자, 피보험자가 다수면요, 단체 보험이 되는 거고, 보험계약자 역시 뭐 여러 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우체국 보험 상품에도 보면 공익 상품에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하고 그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공동 계약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 가능하다 맞고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인을 위한이라는 것은요, 내가 보험료 실컷 내주고 보험 혜택은 누가 받는 거다? 보험금 수령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 수익자하고 보험계약자가 다른 거고, 피보험자의 생명을 그 다른 보험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피보험자로 했다. 그때는 타인 생명의 보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거고요. 다음 디귿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자, 이 경우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계속 밀었는데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이거 밀었지만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언제 한번 나올 것 같다는데 이번에 나왔네요. 무슨 보험금? 생존보험금 발생 시, 자, 보험 수익자는 피보험자다. 자, 보험 수익자 지정하지 않았는데 계속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냈어요. 그런데 자, 생존했다. 그럼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쁘죠. 그럼 제일 슬픈 사람 누구라고요? 보험계약자가 슬프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수익자가 아니라 보험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다. 그러나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이 가장 슬프다. 그래서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되는 거고, 상해, 질병, 수술, 입원 뭐 이런 것들은 직접 다친 사람이 가장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다음에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중개하는 자로서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세 가지 딱 정리하셔야 돼요. 보험, 설계사, 그 다음 뭐 있죠? 대리인, 그 다음 중개사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설계사는 소속돼 있는 사람이고요. 중개사는 독립돼 있는 사람. 자, 우리 체결, 고지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에 대해서 권한 얘는 있지만 얘는 없습니다. 수령권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말 그대로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런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대리. 그래서 이렇게 딱 비교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정확하게 비교해서 딱 키워드를 잘 잡아주시면 틀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기억 리얼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들 쭉 있고요. 그래서 뭐 다 예상했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이거 예상했던 거.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생존보험금에 대해서 보험계약자가 수익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비교하는 것들 그리고 또 다음 시험을 통해서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2번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1번은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아셨겠죠. 그래서 우리 적립금 관련해서는 장관인데 이거는 워낙 많이 우리들이 언급이 됐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조차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세세한 데다가 그런 뭐 장관이나 우정사업본부장이 있다 그러면 그렇지만 요거는 보험 적립금 하면 장관이 운용관리 이렇게 딱 하시고요. 그때 적립금이라는 건 어디서 발생하는 거? 뭐 운용수익이나 순보험료라든지 뭐 잉여금 같은 그런 데서 우리가 발생하는 그런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를 위한 대출 제도 뭐 등등에 사용된다. 오케이. 근데 3번이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이름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법 그게 이제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자, 뭐라고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보험 적립법의 근거는요.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우체국 예금 보험 특별회계법에 그렇게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법에 그렇게 근거를 두고 있다. 근데 이것도 교재를 좀 여러 번 보신 분들 같으면 눈에 익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적립금 관련되는 내용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장관이 적립금 관련 그 다음에 요거 특히 요게 순보험료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뭐 부가보험료라든지 그런 말 넣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운영수익, 잉여금 이런 것들로 가져서 적립금 그래서 요거 이제 뭐 대출 제도라든지 이런 거 뭐 환급금이나 그런 데 사용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3번이 잘못됐다. 자, 그래서 적립금, 우정사업본부장 운영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 처분, 임대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대출, 계약자에 대한 대출 이런 거 다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보면 뭐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험 적립금 특히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순보험료, 부가보험료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순보험료만 포함한다는 거, 부가보험료는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자, 드디어 이것도 나왔고, 그리고 2019년도 기출문제를 자만히 분석했던 분들이면 이것도 이제 알 수 있을까요? 자,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여러분들 이거 네 가지 요건은 그냥 암기하자고 같이 외우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 최소한 5년 납 이상은 돼야 되고요. 보험 기간은 10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월 적립식이니까 계속 내는 보험료가 균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야 된다. 그리고 월 보험료가 150만 원 이내야 된다. 뭐 이런 요건들은 반드시 좀 암기를 해야 되는, 자, 아주 좀 평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2019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한번 나왔죠. 그래서 어떤 보험 상품과 관련해서 저축성 보험에서 걔한테 있는 거는 5년 납하고 10년 납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모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다 5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즉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월 적립식 보험에서, 자, 이런 경우는 뭡니까? 보험 차익에 대한 어떤 과세를 갖다가 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납입 기간 5년 이상, 그다음 보험 기간, 자, 요거는 몇 년? 10년 이상. 그다음에 보험료 15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여기 기본 보험료는 균등해야 되고 선납 기간은 6개월 이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 강의할 때부터, 자, 이거 하고요, 종신년 연금보험의 요건하고 이런 것들은 암기를 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시간 관계상 그냥 이거 정도만 답만 체크하고 갈게요. 그래서 옳은 것 하면 3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납입 기간 10년이 아니라 5년이고요. 보험료 12개월이 아니라 선납 기간은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좀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한 번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되뇌면서 외우면 충분히 여러분 극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 우체국 보험 상품별 보장 개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친구가 시험 끝나고 바로 이제 선생님 이거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던데, 이것만 좋아하지 말고 다른 것도 또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다른 건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거 보세요. 요거는 한번 드디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체국 보험 상품과 관련해서 따로따로 공부해서는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묶어가지고 딱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예상 문제집에도 소개를 했고 OX에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좀 피곤해서 그때 보험 상품 정리할 때 다른 건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부장 캐시를 요거는 제가 정리를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품 파트에 그 문제집이나 OX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당뇨 보장, 뭐 우리 학생들이 더 잘 하시더라고요. 막 물어보니까 대답 잘하세요. 요거 몇 년? 1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계약일을 포함해서 1년 지난 다음날, 자, 치매 간병보험은 치매 보장, 자, 요 조심할 게 질병이냐 재해냐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우리 치과보험 같은 경우는 90일 지난 다음날, 뭐 암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재해라는 것은 사고라 그랬죠. 자, 제가 이렇게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이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이거 보호받나요? 아니라 그랬어요. 재해는 바로 계약일로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질병은요,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적용되는 그대로 뭐 90일이든 보장 기실 그대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우체국 치매 간병보험의 경우 치매 보장 기실은, 자,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했다. 그러면 계약일이는 뭐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자, 치매 간병보험 며칠이다? 1년이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날. 오케이,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암보험은 90일 지난 다음날이라는 건 우리 계례직 원서 쓴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만 15세 미만 같은 경우, 자, 그때는요 계약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10세다 그러면 암보장 기실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보면 90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약일로부터 그렇게 된다라고 했고요. 4번 무배당 우체국 요양보험 장기 요양 상태 보장 개시일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그래서 재해가 나오면 뭡니까? 뭐 보장 개시일 며칠 지날 필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일로부터 바로 보상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을 포함하여 그날 180일 필요 없다 그랬어요. 계약일로부터 바로 보상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 2번. 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 문제도 좀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그 관련되는 것들 뭐 다 연습, 그래서 제가 이 보험 상품 OX 만든다고 엄청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뭐 당뇨 보장 개시일, 치매 보장 개시일 뭐 등등등 이렇게 한 다음에 연습하고 한 번에, 자,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도 싸그리 한번 정리하자라고 해서 이 보장 개시일 한 번에 이렇게 연습하는 그런 걸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 15번 우체국 연금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해가지고요. 제가 유일하게 듣도 보도 못한 그 내용은 아니지만 진짜 헷갈렸던 게 요 문제였습니다. 자, 요 문제.
자, 보시면 우체국 연금 저축, 그다음에 우체국 연금 보험, 뭐 저축 보험 관련해서 이전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뭐 워낙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금 관련해서는 뭐 연금 그 보장 기실이 연금 수령 나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우체국 연금 보험과 관련해서는 55세 이상부터다. 그러나 두 개, 우체국 연금 보험은 45세, 그다음에 어깨동무보험은 20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깨동무보험은요 55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다음 이건 벌써 세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보험이 연금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우체국 연금보험이 아니라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이전형 뭐 이런 것들이라 있어. 그래서 연금보험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벌써 2019, 2021, 이번에 2022 세 번 연속 나왔습니다. 그럼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근데 보세요. 저는 근데 주요 특징을 좀 주로 이제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우체국 연금 저축보험에서 뭐 그런 거 있죠. 언제라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물론 이거 제가 문제를 만들고 풀이도까지 했지만 문제 풀 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라도 가능하지. 이건 뭐 지난 후부터 여기까지 뭐 해당일까지 이런 제한까지 추가 납입. 풀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언제든지 가능한데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건 틀렸다. 그래서 이거 내가 비록 체크를 하지 못했지만 뭐 10만 원부터 얼마까지 뭐 우리가 적립식일 때 그렇게 되고 일시납일 때는 뭐 그런 뭐 어떤 금액이 있든지 뭐 제한이 없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1번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답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책을 찾아보니까 1번이 맞는 거고. 근데 4번은 여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재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요? 언제라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 저축보험과 관련해서 추가 납입은 언제까지요? 연금 개시한 그때까지가 연금 개시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1. 1년 전까지 그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계약 해당일까지가 이게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두 개는 일단 제껴놓고 시작을 하다 보면 그래도 요거는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깨동무 보험의 연금 수령 45세가 아니라 20세다 뭐 55세. 그리고 과거에 2018년에 15세부터도 한번 나왔네요. 2018년에 1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하다? 아니고요. 다음에 연금 저축보험, 연금보험에서 2019년에 기출 유사해서 우체국 연금보험이 아니라 우체국 연금 저축보험이 이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체국 연금 저축보험 하면 자유롭게 추가 납입 가능. 전 이게 생각이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1년 전까지, 그러니까 계약 1년이 지난부터가 아니라 1월이 지난부터 마이너스 1년, 방금 봤던 그 내용 그대로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1개월이 지난부터 마이너스 1년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 개시 나이하고 가입 나이는 우리 우체국 보험에서는 딱 6개가 나오죠. 요건 한 번에 이렇게 가입 나이하고요, 연금 개시 나이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뭐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 16번 보시면,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 설명을 오는 것. 요건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정리를 좀 하셨던 분은, 그러니까 이번에 우체국 그 급여 실손과 관련해서는 좀 개정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손하면 크게 4가지 하시면 돼요. 우체국 가장 기본이 뭐다? 급여 실손. 그 다음에, 실손. 뭐 단체 전환, 뭐 단체 개인 전환 같은 전환. 그 다음에 노후 실손. 그 다음에 간편 실손. 이건 여러분들 한편 계속 세트로 보시면 되고, 공부해 보시는 분은 알 겁니다. 갑자기 내용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더라. 그래서 뭐 다는 지금 정리 안 되더라도 나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런 나이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0세부터 60세. 그 다음 실세는요 0세부터 99세. 노후는요 61세부터 75세. 간편 실손은요 5세부터 70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어깨동무 보험에서 그 1종, 2종, 3종에 따라 나이가 나왔을 때 다들 암기 잘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최소한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딱 보니까 얘들 둘이가 비슷하고 얘들 둘이가 비슷하더라. 보장 주기가 얘는 5년이고 얘는 3년이더라.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주요 특징들, 내용들도 비교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우체국 급여 실손이니까 얘죠, 얘. 우체국 급여 실손. 그러면 얘는 뭐다? 보장 주기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뭐 이거는 맞지만, 그래서 첫 번째 틀렸고요. 최초 가입 나이는요 0세부터 60세. 그리고 0세가 들어가면요 대부분 또 우리 태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23주 이내 태아도 가능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뭐 많이 나왔을 거예요. 무사고 할인 판정 기간, 자, 요거 해서 몇 퍼센트? 10% 할인. 요거는 뭐 그냥 보험료 할인과 관련해서 요거는 뭐 실손보험에서 뭐 많이 나오니까 어렵지 않고요. 다만 4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거 뭘로 계속 좀 밀었냐면, 자, 이게 여러분들 갱신보험료 갱신 직전 요율 상대도 판정기간 이번에 새로 들어왔고 2024년부터 적용된다라고 됐잖아요. 그래서 급여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 자, 여기 보시면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여러분들 납입 보험료 보험료 납입 실적에 고려하여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제가 OX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보험금 지급 실적은 맞아요. 그렇지만 영업보험료의 할인 할증률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실손보험료. 자, 보험금 지급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가 뭡니까? 순보험료고, 보험 그 회사에서 사용되는 경비로 사용되는 게 부가보험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순보험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이거 4번하고 2번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바로 시험 치기 전에 이걸 좀 정리를 해서 그냥 2번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선택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틀린 것 같았어요. 근데 뭐가 틀렸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되던 지문이 바로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보험료 할인 할증 요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던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뭐 관련해서 방금 봤지만 3년마다 갱신한다는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예전에 다 1년 했지만 이제 예전에 15년 했으나 이렇게 뭐 5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요 관련되는 내용들 쭉 이제 요율도 뭐 쭉 해서 제가 보험료 납입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 시 순보험률의 요율 사용제도를 적용할 계정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바꾼 게 아니라 이번 시험에서는 순보험료입니다. 영업보험료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음 시험에도 이렇게 좀 대비를 하시고요. 다음 요 표도 좀 잘 봐두시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뭐 적용. 그리고 자, 시험 치기 직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좀 나눠드렸던 거, 자 보세요. 우체국 보험 상품 시안앱스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 중에 특히 보시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보면 2번 최대 얼마, 다음에 통원 얼마씩 해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은 반드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비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입 요건 관련해서는 자, 최초 계약 나이들, 그 다음에 우리 그 변경 주기 관련해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정리를 하시면 딱 돼요. 그러니까 뭐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안 해도 최소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랑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봤던 요 이제 뭐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다음 17번. 자, 요거는 뭐 보시면 청약 서비스. 자,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블릿, 그 다음에 전자 둘 다 뭡니까? 미성년자는 가입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성인인 계약에 한해서 태블릿 청약 가능하다. 타인 계약, 미성년자 계약도 전자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전자청약 안 된다. 그다음에 전자청약, 태블릿 청약 둘 다 공통점마다 자동 이체하면 0.5% 할인율 적용된다라는 거. 물론 제2회 이 보험료부터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리얼번은 아주 좀 특이한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OX에도 했지만 이상하게 비영업일도 포함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전자청약은 가입 설계서를 발행한 계약으로 전자청약 전화를 신청한 계약이 하나며 가입 설계부터 10일 이내만 가능하다. 근데 이게 정말 얍삽하게 이게 여기다. 근데 이거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기억, 니은, 뒤끝만으로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비영업일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요 정답 이제 기억 되것인데, 자 한번 보세요. 태블릿 청약 서비스 이용하여 체결할 경우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아니 성인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X고요. 자동 이체 시 5% 죄송합니다. 5%래요. 0.5% 할인 적용된다. 우리 앞에서도 5%가 돼요. 0.5%입니다.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경우 미성년자 전자청약 불가피하지만, 자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는 전자청약이 가능하다. 자, 우리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도 다른 보험이지만 그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그것도 여러분들 자 이게 타인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뭐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전자청약을 이용하는 고객과 달리 태블릿 청약 이용하는 고객 이해 이후 보험료부터 0.5% 할인 아닙니다. 둘 다 방금 시험 지문에 봤지만 둘 다 0.5% 할인 적용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전자청약이 가능한 계약은 가입 설계서를 발행한 계약으로 전환 신청한 계약이 하나며 가입 설계부터 10일 비영업일 포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했냐면 맞는 지문인데,
자, 특이하게 비영업일을 포함해서 10일 이내 한해서 전자청약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보통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얘는 비영업일을 포함한다는 거. 자, 우리 뭐 시험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요. 자,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자, 전자청약 그 관련해서 전환 신청한 계약 그 설계서를 전자 청약이 가능한 계약, 요게 가입 설계일부터 우리 비영업일 포함 10일 이내 한해서 전자 청약할 수 있다. 뭐 요 문장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18번. 자, 이것도 뒷부분에 나오죠. 환급금 대출. 자, 보험계약자는 개호 상태 유효 또는 실효 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유효한 계약에 한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요,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내가 냈던 보험료, 그러니까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효 여부에 관계없이 이건 틀렸고요. 그다음 무배당 파워 적립보험은 자, 이것도 충분히 우리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재도 나왔지만 저축성 보험 95% 이내. 그러니까 돈만큼 확실한 담보는 없다 그랬죠. 내가 냈던 보험료에 담보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대출해 준 거, 그건 뭐 확실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당성 보험 85%. 그다음 교육하고 실손은요 80% 이렇게 되는 거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좀 좋은,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참 좋은 문제입니다. 뭐 예전에 2018년도 시험. 그때 이제 우리 그 실력 듣는 학생 중에서 성적 제일 뛰어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서울시 시험으로 100점 95점 100점 95점 90점 맞고도 뭐 합격자 발표 때까지 막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던데, 근데 그때 이제 우편 금융상식 하나 틀렸던 게 그 당시 그 예전 기출 문제 중에 보당성 상품으로 묶은 것은 뭐 저축성 상품 묶은 거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커트를 갖다가 실수를 하는 그런 좀 우를 범하던데,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여러분들 뭐 시험에 나오거나 안 나오든 상품에 있어서 분류하는 것. 그래서 파워 적립보험, 이건 무슨 보험입니까? 저축성 보험이라 그랬죠. 저축성 보험은 자, 몇 퍼센트? 95% 이내. 95% 이내. 자, 요거는 좀 특이합니다. 즉시연금, 그 다음에 우체국 연금보험 1종, 요거는 85% 1만 원 단위로 대출 가능하다. 자, 이건 뭐 교재에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나로 오케이, 뭐다?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은 자, 얼마까지? 85%까지. 85%. 그리고 월이 아니라 만 원 단위로 그렇게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해약 환급금 그 관련해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출 금액은 해약 환급금 95% 이내다라는 것, 뭐 이렇게 옛날에 90에서 95로 바뀌었나? 하여튼 이번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기에서 우체국 보험료 납입. 자, 이것도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뒷부분 이번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앞에 막 그런 것도 신경 쓰기보다는 뒷부분에 오히려 출제자는 더 내기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체국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라서, 그렇죠? 납입 기간에 따라서 뭡니까? 보험료 납입 기간과 보험 기간이 동일하다. 정기 납입이 되고요. 보험료 납입 기간보다 보험료 납입하는 기간이 짧다. 이게 단기 납입이 된다 했죠. 그래서 정기납과 단기 납 이렇게 분류하고, 자, 이 문제 좋습니다. 일시납. 일시납은 여러분들 납입 기간과는 상관없이 납입 주기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뭐 월마다 내는 월납이라든지 3월납 또는 뭐 일시납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보험료 자동 이체 약정은 유지 중인 계약에 한해서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계약자 본인에게만 신청 변경 가능하다. 자, 제가 이번에 뭐 문제를 팍 풀고 여기 이제 틀렸던 그 지문인데, 저는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도 막 여러 번 좀 다뤘었거든요, 수업하다가. 그래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예금주 본인에게만 신청 변경 권한이 있다는 거, 그걸 정확하게 막 저까지는 아니어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예금주겠지. 그렇게 왜 보험료 납입하는 것은 보험계약자다. 저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꼬아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보험계약자 본인, 보험료 납입하는 계약자 본인이니까 당연히 이거 유지 중 보험 자동 이체 약정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거 맞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꼭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A가 하고 보험료 납입은 딴 사람의 통장에서 자동 이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보험계약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예금주 그 본인에게 신청 변경 권한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뭐 너무 좀 뭐 생각이 많았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건 자 저도 미스했던 그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디귿번 짤 없죠 여러분 몇 개인가 했는데 하나 틀리면 이거는 그냥 뭐 짤 없습니다. 그냥 뭐 기억력 조합이면 그래도 한번 기회라도 있는데 자 디귿번 계속 보험료 실시간 이체 자 실시간 이체는 뭡니까 자동 이체하고 상관없죠. 그냥 내가 바로 통장에서 바로 그냥 이체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 이체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 가능하고 그렇죠. 이거는 계약 상태는 그대로 정상적인 상태여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기간은 자 1년을 한도로 한다 맞죠.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자동으로 계속 연장되나요? 아니라 그랬죠. 별도 재신청을 해야지만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뭐 그래서 뒷부분 좀 열심히 봤던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옳은 것 하면 한 개입니다. 한 개.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저 OX 시험 그 질문 그 하면서 우리 그 학생이한테 한번 질문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이체 약정은 유지직인 계약에 한해서 처리가 가능하며 예금주 본인에게만 신청 변경 권한이 있다. 자,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뭐 실시간 이체는 자동 이체 약정을 한 경우면 처리가 자동 이체 약정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 2019년도도 나왔었네요.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기간, 자, 1년을 최고한다면 그 이후에 보험 기간은 재신청을 하야 한다. 그렇죠. 여기 이제 기출 문제 2019, 이번에 2022 두 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고지 의무자라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 보험계약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 자, 이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보험수익자 아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나왔었고요. 다음 두 번째.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자, 이거 TV 많이 보시는 분은 잘 아시겠죠. 막 매번 보험 광고하면 뭡니까? 보험 청약일부터 30일 이내 보험가입증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청약 철회라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했거나 또 마음이 변심했을 때, 자, 이런 거, 특히 무형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건을 보고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그냥 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30일, 15일 그렇게 됐죠. 그래서 보험가입 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자, 보험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광고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좀 여러분들 좀 아는 내용들도 많고 그렇지 않나요? 저도 처음 공부하니까 좀 신기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법에도 규정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 자, 이게 계약자 측이고요. 여기가 보험자입니다. 보험자. 자, 얘가 뭐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실수는 고지의무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내가 언제 병원에 갔고 어떤 질병으로 갔는지 다 일일이 세세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고의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보험자는요, 안날로부터 1개월, 안날로부터 1개월, 그다음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난 듯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난 경우, 그리고 보장 개시일부터는요 2년이었죠. 그래서 2년.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보험자한테 상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지 못한다. 보험약관에는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해지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보험계약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너 고지의무 위반했으니까 보험계약 해지할래.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년이 아니라 3년. 이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4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데는 지체 없이 보험가입증서 교부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험계약 성립하고, 우리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승낙에 가름해서 전달했습니다. 다만 우리 상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교부하지만 최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보험료 안 내면, 최초 보험료 안 내면 안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 보시면 보험료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증권은요, 그렇죠, 지체 없이 그렇게 교부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고지 의무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대리는 가능하겠지만 수익자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자, 보험계약자는 가입증서 받은 날부터 지금 문제처럼 30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 이내 15일 이내 청약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체결로부터 지금 또 우리 문제 나오고 있죠. 2년이 아니라 이거보다 3년 이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보험증권 작성해서 교부하여야 하지만 뭐 보험료를 안 내면 그러하지 않아야. 알겠죠, 여러분? 요거까지도 좀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성립한 날부터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보험증권은 지체 없이 보험계약 성립하면 지체 없이 다만 보험료 안 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불가한 사유, 요거는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다음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 개시로부터는 2년, 계약 체결한 날부터 3년 뭐 이런 식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한 번에 정리했던 분들은 이번에 정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시면 물론 약간 결과론적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정말 시험장에서 쏟아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어떤 정도 보시면 충실하게 내가 공부를 했다면 아 이거 가능성은 있겠다는 그런 생각만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너무 막연하게 아무런 자 준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공부만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이번 시험 문제 기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가끔씩 보면 야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공부해야 돼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타 시험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계리직 우편상식 금융상식에서는 자 벌써 계속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래도 다른 과목들 다 직렬에서의 다른 과목에서 공부하는 양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도 분량이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과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또 한국사라든지 뭐 컴퓨터는 제가 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사도 보니까 분량이 어마어마하던데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생각하시면 우편상식이든 금융상식이든 그렇게까지 분량에 대해서 부담이 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준비 기간이 좀 짧아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의 시험은 없겠지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점이 지난 다음부터 그래도 우리 우정사업부의 공고를 기다리면서 미리 좀 공부를 좀 준비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자신 없는 부분 아니면 좀 잘 안 바뀌는 부분 있죠. 특히 법령 같은 것들. 자 이번에 안 나왔으면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우체국 상품 같은 거 내가 이런 포맷으로 정리하면 좀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상품은 좀 미리 하긴 조금 그렇긴 해요. 그래서 우리 법령이라든지 다른 좀 내가 부족한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잘하는 부분 말고요. 약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금융상식 같은 경우는 세액 계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한번 몇 개 안 되잖아요, 샘플이. 그래서 그거 연습해가지고 한번 계속 반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해설 강의가 너무 길었는데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순수한 해설보다는 그냥 여러분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도 있고 또 우리 이번에 이렇게 출제된 것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거 좀 알려주기 위한 것이니까 좀 너그러 양해하시고 어쨌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